자, 임대차와 관련된 조문들을 좀 쫙 먼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임대차는 뭐죠? 당사자 일방이, 여기서 당사자 일방은 임대인을 말하죠. 상대방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약속하고, 제주도 렌터카 회사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임차인은 사용료,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임대차죠. 따라서 임대차는 서로 주고받는 유상계약이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채무가 생기는 쌍무계약이면서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이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분류식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수익한다. 사용수익 기간을 정하죠. 이렇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 계속적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속적 계약 이렇게 되고요. 유상 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요.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의 한배권이나 위험부담 뭐 이런 게 적용될 수 있고요. 계속적 계약이므로 해지, 계약의 장래 소멸, 해지가 군데군데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임대차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는요, 그 기간이 최장기간도 없고요,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어요. 최장은 뭐죠? 몇 년을 넘지 못한다. 계약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규정 없고요.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 전세권에는 존속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최장기간이 있죠. 전세권 존속기간. 10년을 초과하면 10년으로 단축합니다. 반면에 지상권에는 최단기간이 있죠. 30년보다, 15년보다,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기간도 규정이 없고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619조에서 그 물건에 대한 임대차 목적물이죠. 처분 능력 또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자는 임대차는 할 수 있어요. 임대차는 처분 행위가 아니고 관리 행위 중에서 이용 행위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최장기간을. 자, 여기서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누구냐?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으니까 반대로 관리 권한은 있는 거예요. 관리 권한. 자,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이 관리 권한만 있는 사람이 누구냐? 118조. 우리 대의서를 봤죠?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 무제한적인 보존 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계량 행위, 즉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 못한다 그랬죠. 고는 말은 고는 거. 본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대리인이 있는데 그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해. 그럼 그 대리인은 관리기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대리인이 임대차, 본인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최장기간을 이렇게 제한을 해놨단 말이죠. 10년 후는 3년 후, 10년 후는 3년 6월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이게 619조입니다. 뭐 이런 게 있다. 넘어가시면 돼요. 620조는 그 단기 임대차를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할 때. 요렇게 갱신해라. 기간이 만료 전 1년 3월 1월 내에 갱신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19조나 620조는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다만,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의 규정이 원칙이 없고, 다만 요런 경우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요런 경우에만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더라. 뭐 내용을 외우거나 할 건 없습니다. 예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21조와 622조가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전세권과 임대차를 구별하면서 임대차의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고 했죠.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림을 그렸지만 갑소유 건물을 우리 임대차를 하여 임차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원칙적으로 신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 못한다고 했어요. 단
단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으면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힘이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자,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죠. 부동산 임차, 등기는 부동산만 하니까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621조는 반대 약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임의기죠. 두 번째, 임차인이 반대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했을 때 이 청구권, 이 형성권이 아닙니다. 청구권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따라서 임대인은 노할 수 있어요.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했다 해서 임대인이 그 절차에 협조해줄 의무 이런 건 없습니다.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임대인이 등기해줘.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이 왔습니다. 반면에 622조는 딱딱 요 경우면 건물을 소유한 게 다른 거 안 됩니다. 건물을 소유하려고 그걸 목적으로 땅을 빌렸어. 갑수의 땅을 을이 빌렸는데 왜 빌렸냐? 건물 지어서 소유하려고. 이렇게. 딱 요 경우에 그 임차인 을이 이를, 즉 임차권을 등기 안 해도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그 등기한 때 제3자, 이 제3자가 누구냐? 토지의 신소유자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을은 토지 임차권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 신소유자에게는 임대차를 주장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을이 그 토지 임차권을 토지 등기부에 등기를 안 해도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즉 토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622조 대항력입니다. 중요하죠. 당연히 622조 대항력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되어 버리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대차 조문 확인하고 있습니다. 623조. 자, 임대인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아까 전세권 309조하고 구별하셔야 되죠. 전세권은 309조에서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설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반면에 임대차는 임대인에게 현상유지 수설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는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 의무 있죠, 당연히. 제주도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빌린 사람에게 렌터카 열쇠를 건네줘야 되죠. 또 렌터카 기간 중 고장이 나면 수선해야 되죠. 그게 바로 사용석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이게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요거 면제하는 특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의무는 있다. 그러니까 623조도 이미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4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게 뭐예요? 보존에 필요한 행위죠. 수선하는 거잖아. 이렇게 임대인이 수선을 할 때 임차인은 하지 마. 거절 못합니다. 이걸 임차인의 인용 의무 또는 참을 의무, 수인 의무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참을 의무. 그런데 625조 연결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거절했어. 그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이세 반하여 보존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인 이세 반하여 임차인이 하지 말라는데도
수선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플러스 이로 인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 그럴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624조 625조가 묶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626조 중요하죠.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비용상환처분이죠. 보존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언제? 지출이 즉시. 반면 이행에는 유익비 청구할 수 있죠. 언제? 임대차 종료 시에. 무조건 아니죠.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현존한 때. 그래서 필요비는 지출이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늘 그렇죠. 임대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필요비 상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청구 공통적으로 617조가 준용이 됨으로써 그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는 여기 대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임대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는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 행사하도록 하고 있더라.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6월 같은 경우에는 가로넣기로 나온 적이 있죠. 또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을 임대차 종료한 날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 종료한 날이 아니고요. 임대인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인의 의무 좀 전에 봤던 거 623조 현상유지 수설 의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임차인으로 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의무죠.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고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그걸 제거해 줘야 되고 임차인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중요한 게 뭐죠? 현상유지 수설 의무죠. 보존행위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참아야 되고요. 또 수선을 위하면 임대인에게 통지까지 해야 되죠. 임차인의 수익금도 통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든 하자를 수선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 하자가 임차인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해줘야 돼요. 임대인 비용으로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유효하다고. 다만 이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파손, 대규모 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대파손 수선이죠. 요거까지 면제되진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유효하다는 것은 임차인은 비용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비 등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특약도 유효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 규정도 임의 규정이 됩니다. 임대 수선 의무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같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도 임의 규정이다. 자,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걸 더 나아가서 이 의무에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주거나 임차인 물건이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도난 방지 의무 있다가 있느냐? 없습니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없다. 특수한 임대차 예컨대 뭐 병원 입원 계약이라든가 병실 임대차죠. 입원 계약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병실 임대차 계약이 들어있죠. 병실 임대차. 또 여관 숙박 계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특수 임대차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안전 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가 있지만 거기 특수한 임대차에서는 통상 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가 쭉 나오는데요. 비용상환처분 아까 종문 확인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필요비 임대차 종료와 관계없이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반면에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해야 되고 가액증가 현존해야 되죠. 자, 임대인 동의 없이 유익비를 지출했다.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유익비가 지출됐다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익비는요,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이어야 되죠. 따라서 임차인의 특수목적 필요비, 요거. 임차인이 특수목적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뭐 간판을 설치한다든가,
삼계탁지 경영을 하면서 드린 무슨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사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암실을 설치하든가 이런 건 다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죠. 이런 것들은 유익비도 아니고 필요비도 아닙니다. 행사기간 말씀드렸죠?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라. 자,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이 필요비, 유익비 모두 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좀 전에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그랬죠. 만약에 유익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면 유익비는 아직 변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적으로 해야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물건을 점유했네. 반환하지 않고. 이건 불법점이죠. 임대차가 끝났으면 반환해야죠.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안 하고 있다면 불법점이고요. 그 불법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요거 상환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비용은. 하지만 그 비용 상환 조건에서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은 유효한데요. 우리 대법원이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보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판례가. 요거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하다. 임대차 계약을 한 당사자가 나중에 목적을 원상에 회복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원상 회복 특약. 원상 회복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하면서 그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니다. 임차인이 자기 비용, 건물을 임차한 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축을 한 다음에 그 증축한 부분을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특약은 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쪽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용 상환 조건 포기 특약 두 개 유효하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잘 나오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조건. 자, 조문 계속 봅니다. 627조. 627조는 임차인. 아까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당사자가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게 있었죠. 반면에 이 627조는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임대인의 잘못으로 멸실됨으로써 그만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차인은 그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세요. 차임이 당연히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 감액을 청구해야 감액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더라. 그럴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628조 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때 차임 증감 청구가 있거든요. 629조 임차권 양도 전대. 임차인이 임차권을 팔아먹거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재임대하거나 즉 임대인은 개입하지 않고요.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이 있을 때 임대인 동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이걸 위반을 하게 되면요. 즉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게 되면요. 그 양도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을병사의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630조는 동의를 얻어 전대한 거죠. 의리. 임차인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 적법 전대죠. 이때는 전차인, 병은 직접 갑에게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이 병에게 물건을 재임대하는데 갑이 동의한 경우에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어떤 의무를 말할까요? 차임 지급 의무. 그래서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요. 병에게도 차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갑이 병한테 야 차임 을에게 주지 말고 나한테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권과 을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권 중에서 갑의 차임 청구권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 전차임 병은 전대인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 갑의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갑이 병에 차임 내놔. 병이 을에게 이미 줬는데요? 이런 소리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의 차임 청구가 을의 차임 청구에 우선한다. 어떤 경우? 적법전대. 적법전대. 631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 전대. 역시 마찬가지죠. 이때 이 전차임 보호장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 그럼 임차권 소멸하죠. 그래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판례가 하나 더 추가해요. 임차권 포기. 둘 중에 하나,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해지가 되거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함으로써 임차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632조는 예외입니다. 좀 전에 임차권을 양도 목적물을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경우죠. 건물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인 건물의 일부, 여기 이제 소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부분이 일부죠.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이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건물의 소부분 전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633조 차임지급. 차임은 보통 당사자가 언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약속이 없을 때 후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633조입니다. 차임 지급 날짜를 약정하지 않았을 때 동산 건물 대지 임대차는 매월 말, 나머지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 그 다음에 갑소육 사과 과수원을 을이 빌려 사과를 경작하기 위해서 빌려. 근데 차임은 언제 주는지 약속 안 했어. 그러면 사과를 수확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33조 임차인의 의무 중에 하나 통지. 임차물이 하자가 있어서 수리를 요하거나 그 목적물이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임차인은 당연히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을 때는 알릴 필요 없죠.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5조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럼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당사자는,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에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1개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요거를 해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해지 기간. 원래 해지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민법 111조 1항에 해가요. 해지의 의사표시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해지율이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즉시 해지라고 해요. 그런데 해지 통고는 즉시 해지와는 달리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 즉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그걸 해지 통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토지, 건물,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통고하든 5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해지 통고가
일단 두 군데 더 적용이 되죠. 636조. 기간을 정하긴 정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했는데, 해지권이 있는 경우. 야, 우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 경우. 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산한 임차인의 파산 관제인이 해지하거나, 이럴 때도 635조에서 해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38조. 자, 적법전대차죠.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갑이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는데 아까 적법 전대가 왔는데 이거 몇 가지 있었죠? 이것도 갑이 동의했는데 갑이 동의 이 갑을 간의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해지 통고로. 그러면 갑은 이 병에게 갑을 간의 계약이 왜 해지됐는지 그 사유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전대 계약.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동의받아서 전대차한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되었을 때 그 사유 예를 들어서 뭐 기간의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해지 통고했다. 기간은 정했지만 해지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지 통고했다. 아니면 임차인이 파산해서 해지 통고했다. 등등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란 말이죠.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병한테 야 을과의 계약이 해지됐다. 너도 전차권 소멸했다. 비워달라. 이런 소리 못한단 말이죠. 못한다. 근데 우리 대법원 지금 이제 638조는 해지 통고라고 돼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을이 갑에게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건 해지 통고 아니죠. 즉시 해지입니다. 이때는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을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통고가 아니라 즉시 해지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야 을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해지했어 라는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639조) 법정갱신이죠. 요거 정확하게 숙지해야 된다.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또는 묵시갱신. 요건 요렇죠. 기간 일단 만료해야 돼요. 기간 만료. 근데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수익합니다. 근데 임대인도 아무 말을 안 해요. 물건 반환하라 이런 말 안 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하지 않아. 이게 요건이에요. 그럼 일단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이전의 임대차와 동일해.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봅니다. 왜? 635조를 적용해요. 635조가 뭐였었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가 4개가 있는 4개가. 그리고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을 때 제3자가 임차인의 차임 지급 따위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물 요거는 소멸한다. 그다음 640조, 641조 2기 차임연체 해지 2기 연속이기든 통산이기든 불문하고요. 그다음에 642조 냈고 643조가 뭐죠? 아까 봤죠. 전세권하고 비교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식목이나 체험이나 목축을 목적으로 타인 땅을 빌린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했을 때 임차인 소유에 지상물이 남아있다면 283조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283조가 뭐죠? 갱신 청구 및 지상물 매수 청구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643조요. 644조는 똑같아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체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인데 그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받아서 전대했어. 이때 전차인도, 토지 전차인도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 되고 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갑수요 땅을 을이 빌렸고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병에게 전대를 했고 병이 건물을 지었다. 임대차와 전대차가 기간이 동시에 만료됐다. 전차인수의 지상물이 남아있다. 그럼 이 전차인은 첫째, 요 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땅을 나누게 임대해달라.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임대인이 거절을 하면 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토지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43년은 뭐 몰라도 되고요. 자, 643년만 따로 보겠습니다. 아까 뭘 몰랐는지, 645죠. 645죠. 너무 몰라도 되죠. 자, 643조. 갱신 청구금 및 지상물 매수 조건 다시 한번 봅니다. 판례가 좀 많죠. 건물 기타 공작물에서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세 현존하면 283조 규정 준용해라. 즉 계약 갱신 청구권 및 지상 매수권 인정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분명히 기간 만료한 경우에 지상 매수권을 규정하고서 하나를 더 인정해요. 이러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나요? 할 수 있죠. 635조에서 이때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인정되는 거예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조건이 두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2번 임차인이 차임연체 등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때는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지상물 매수권의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따라서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등기 전 의무가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다시 한번 지상물 매수권이 행사가 되면요. 건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본다고 그랬죠. 이때 대금은요. 그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의 시가 이게 대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매수 조건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자, 임차인이 매수 조건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까지 받았어요. 즉 임차인이 패소했어. 그런데 임대인이 철거 집행을 안 하고 있네. 철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임대인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관에게 철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안 해. 철거 집행 안 해. 그럼 그때까지는 여전히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지상물 매수권이 되는 그 건물은 꼭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일 필요도 없고요. 신축해도 되는데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요. 미등기 건물이어도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임차인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사라할 수 있고요. 다만 4번 중요하죠.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이를 전부 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지, 즉 임대인 소유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매수 조건은 건물 소유자가 사라 하는 거죠. 지상물 소유자. 누구한테?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 그런데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을이 매수 청구하기 전에 갑이 땅을 팔았어. 임차권 소멸 이후에 토지의 신소유자 얘한테는 당연히 매수 청구를 못해. 대항력이었으니까. 그럼 반대로 얘가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권 소멸 이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지상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임차인이 뭘 갖고 있다면 대항력 이렇게 되죠. 자, 646조 부속물 매수권입니다. 이거 임대차가요. 조문도 많고 양도 거지같이 많네요.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보고 문제를 또 따로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무슨 기론 강의를 하고 앉아있네요. 강의 너무 질질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너무 오래 한다고 좀 뭘 하지 마시고 자꾸 들어주세요.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